자, 기본이론 과정 33강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323페이지예요. 네, 편하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하는 기법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중에 대표인 네 가지를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 있었죠. 다음은 비할인 현흐름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이와 같은 기법들이 있다. 이 중에 저희들이 할인 현흐름 분석법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하는 기법이 되겠죠. 따라서 화폐 가치를 고려한다 장점이 있고, 자, 투자인 또한 모든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고려한다. 그래서 정확도가 아주 높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할인 현흐름 분석법에도 대표적인 기법, 순현재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순위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워낙 중요하고도 또 어려운 부분이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략하게 비교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먼저 순현재가치법입니다. 자, 순현재가치법 여기에서는 뭘 구합니까? 순현가를 구한다는 겁니다. 순현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필요하죠. 할인율을 뭘 사용합니까? 바로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구수익이 미리 결정이 돼야지 우리가 순현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구수익률로 할인을 해서 현금 유입도 현금 주도 현재처 바꿔주고 순현가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순현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이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준 값이 바로 순현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순서를 잘 맞추자 그랬죠. 현금 유입의 현가, 유출의 현가다 빼주면 뭐가 됩니까? 순현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순현가를 구해서 빼준 값이니까 0과 비교한다 그랬죠. 그래서 순현가 NPV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재택이죠. 순현가 NPV가 0보다 작으면 타당성이 없다. 기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현가 NPV가 0이 된 선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의 투자에서는 순현가 NPV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타당성이 있다. 재택 의사결정 내리는 기법이었습니다. 다음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이더라. 이때는 어때? 순현가가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순현가가 어때? 가장 큰 투자안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성 지수법이 있었죠.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먼저 수익성 지수를 구합니다. 그럼 참 수익성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할인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이때 할인율로 역시 어때? 요구수익률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수익성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도 어때? 요구수익이 사전적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현가 보면 순현가를 구하거나 수익성 지수 보면 수익성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요구수익이 반드시 사전적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 요구수익이 결정되지 않으면 순현가나 수익성 지수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수익성 지수를 구해서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나눠준 값이라고 했어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실가를 나눠준 값이 뭐가 됩니까? 수익성 지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눠준 값이니까 뭐과 비교합니까? 1과 비교하겠죠. 그래서 수익성수 PI가 1보 크면 타당성이 있다. 재택이죠. 수익성수 PI가 1보 작으면 타당성이 없다. 기각이 되겠죠. 그래서 PI가 1이 되는 선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수익성수 PI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때는 타당성이 있다. 재택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부 순위율법이 있었죠. 자, 내부 순위율법에서는 내부 순위를 구해서 요구 순위와 비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내부 순위는 뭘 의미할 것인가? 자, 내부 순위는 뭘 의미했습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지현가를 어때?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바로 내부 순위율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가 같다라면 빼준 값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죠? 나눈 값은 얼마입니까? 1이 된다. 그럼 빼준 값은 뭡니까? 순현가가 되겠지요. 그래서 순현가 NPV가 어때? 0이다. 다음 수익성수 PI가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그럼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수를 1로 만들어준 할인율이 결국은 뭐예요? 내부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도록 만들어준 할인율이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다. 또한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선수를 1로 만들어준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내부 수익률 보고서는 할인율로 이처럼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요구 수익률 결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전적이다. 이런 표현 쓰다 있어요.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기법이다 생각하시고, 자,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이처럼 이제 내부 수익률 구해서 뭐가 비교합니까? 요구 수익률과 비교한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더 크다라면 요구 수익률 충족시켰죠? 타당성이 있다. 재택이 되겠죠. 반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율보다 작습니다. 그럼 요구수율 충족시 못했으니까 타당성이 없다. 기각 의사에 내리겠죠. 이 과정 속에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지는 이성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의 투자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의사결정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는 있을 경우 이때는 어떤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익률이 작다면 모조리 기각되겠죠. 자,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익률 큰 투자한 중에서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3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순현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이나 내부 수익률법 모두가 모두가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따라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기법이라 그랬죠. 이때 순서만 우리 잘 맞추셨어요. 현금 유입 현가, 현금 유출 현가 순서를 맞추시고 빼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순현가가 된다. 나눠주면 뭐가 됩니까? 수익성 지수가 된다. 이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공식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빼주면 순현가, 나눠주면 수익성 지수 같도록 만드는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방법을 비교를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재택이죠? 타당성이 있다. 재택이란 이야기예요. 재택이다. 그럼 재택이 있다는 이야기는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키고 남음이 있다. 이런 의미라 그랬지요. 그때 순현가가 0보다 크면 당연히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순현가가 0보다 크다면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따라서 순현가가 0보다 커서 타당성이 채택된다면 당연히 수익성 지수법에서도 수익성수가 1보다 커서 채택이 되는 거고, 내부수익법 여기에서도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커서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순현가가 0보다 작습니다. 0보다 하면 타당성이 없다. 기각이죠. 기각. 그럼 순현가가 0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결국 수익성수는 1보다 작다. 이런 의미지요. 근데 순현가가 0보다 작아서 타당성이 없다. 기각된 건 뭡니까?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럼 결국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때는 기각이 된다.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결국 수익성수는 1보다 작다는 의미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다음 순현가가 0이면 당연히 수익성 지수는 얼마입니까? 1이 되겠지요. 이때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같다는 겁니다. 같다. 그럼 우리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이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0%였어요. 10%인데 순현가를 계산하니까 0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연히 수익성 지수 계산은 얼마입니까? 1이 되겠지요. 이때 내부 수익률은 몇 프로가 될 것인가? 내부 수익률은 몇 프로가 될까요? 자, 보세요. 순현가가 0일 때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같다는 이야기죠. 그럼 자, 요구 수익률이 10%를 했으니까 당연히 내부 수익률도 몇 프로가 됩니까? 10%가 된다. 이렇게 응용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하나의 투자에서는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겠지요.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채택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A라는 하나의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투자안에 대해서는 순현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이나 내부순위법 모두가 어때?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자 보세요. 순현가법에서 채택되면 당연히 수익성 지수법도 채택이고 내부순위법도 채택이 되겠죠. 또한 우리 이런 생각 들었어요. 자, 수익성 지수법에서 채택이면 당연히 순현가법도 채택이고 내부순위법 채택이죠. 또한 내부순위법에서 채택되면 당연히 순현가법도 채택이고 수익성 지수법도 채택이라는 이야기예요. 좀 하나의 A라는 하나의 투자 안에 대해서는 세 방법 모두가 자 채택이냐 기각이냐 여부는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순현가법 채택이면 수익성 지수법 내부순위법도 채택이다. 순현가법에서 기각되면 수익성 지수법도 기각이고 내부순위법도 기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하나의 투자 안에 대해서는 세 방법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이더라. 그럼 여러 투자했을 때 투자의 우선순위는 항상 가도록 것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봤죠. 순현가법에는 투자의 우선순위와 수익성 지수법에는 투자의 우선순위는 어때?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또한 순현가법에는 투자의 우선순위와 내부순위법에는 투자의 우선순위도 같을 수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면서 투자의 우선순위는 이처럼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하나의 투자 안에선 세 방법이 어때?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그렇지만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의 우선순위 어때?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 교재 323페이지를 봅시다. 교재 323페이지는 양으로 4번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 비교다 나와 있죠. 첫 번째 보세요. 하나의 독립된 투자의 경우에는 자, 이처럼 A라는 하나의 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의 투자의 경우에는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에 의한 결과는 동일하다. 채택이냐 기각이냐 결과는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동일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의 경우에는 순현가법으로 타당성인 사업이 내부순위법은 어때?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일까요? 바로 투자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당연히 수익성의 수는 어때? 1보다 크겠지요. 또한 내부순위는 요구순위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채택이지요. 다음 동그라미 2번 순현가가 0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수익성 수는 어때? 1보다 작다는 이야기지요. 내부순위는 요구순위보다 작다는 의미다. 그래서 기각이 된다는 겁니다. 3번 순현가가 0이라는 이야기는 수익성 수는 1이 되겠지요. 내부순위와 요구순위는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때는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이 정도 살펴드리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이번에는 구체로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여름교재 325페이지 보세요. 325페이지는 세 번째 챕터 비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소개되어 있죠. 자, 이분은 개괄적으로 의의만 정리합니다. 자, 이미 설명은 다 드렸어요. 양월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자, 비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다른 말로 비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는 화폐 시가치를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처럼 할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할인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 시가치를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 회수기한법, 회계적 이익률법 등이 해당된다. 그래서 비할인 현흐름 분석법 대표적인 기법에 뭐가 있습니까? 단순 회수기한법,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다. 따라서 여기는 단순 회수기한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 모두가 화폐 자체는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산이 간편하기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구체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심화이론 과정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교재 327페이지를 보세요. 327페이지는 네 번째 챕터 어림셈법이다 소개되고 있죠. 어림셈법. 자, 이분도 의 정도만 정리를 해드립니다. 양고로 1번 보세요. 어림셈법은 투자기간 전체에서 발생하는 현금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초년도 세후 현금 산정하는 자료만 활용하여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성은 다소 낮더라도 계산이 간편하다. 이 같은 장점이 있어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투자 기간 또한 모든 현금 유입
유출 고려에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 기법은 바로 뭡니까? 할인 현흐름 분석법, 결국 순 현재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순위법 이 방법이라 그랬지요. 반면 어림셈법은 어림셈한다. 대충 셈하기 때문에 투자율 또한 모든 현금 유입 유출 이걸 고려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로 뭐만 고려합니까? 바로 1차 년도 즉 초년도가 되겠죠. 1차 년도 즉 초년도에 어때 운용의 과정에 한 세후 현금 수익 산장은 어때 플로 차트가 있죠. 이처럼 세후 현금 산장 플로 차트 이것만 고려해서 타당성 있다 없다 분석한 기법이다. 그래서 어때 정확도는 떨어지겠죠. 예, 그렇지만 계산이 간편해서 역시 논리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쯤 보세요. 또한 화폐 자체를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승수법, 수일법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어린세법은 어린세이기 때문에 화폐 자체는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인 기법에 승수법, 수일법이 있다. 따라서 승수법, 수일법은 어때? 화폐 자체를 고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계산이 간편해서 역시 논리 쓰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본 것은 말씀을 드리고 구체 내용은 역시 심화 이론 과정에서 또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름 교재 33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30페이지는 5번 챕터 비율 분석법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이 비율 분석법은 우리가 비율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하는 기법이라 그랬습니다. 또 여기도 여러 가지 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있다. 근데 우리가 LTV다 표현한 대부 비율 그리고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이외에도 채무 불이익률, 영업 경비 비율이다라는 거죠. 또한 총자산 회전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여기는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이 세 가지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이번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 비율. 자, 대부 비율은 영어로 LTV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LTV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기본이론 과정 진행하면서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LTV는 영어 첫 글자 따는 거예요. L은 뭡니까? 론, 돈 빌린다 이런 뜻이죠. To, value 뭡니까? 가치죠.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참 돈 빌린 비율이다 이런 의미에서 LTV를 우리말로 대부 비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대출 비율이다. 다음 융자 비율이다. 저당 비율이다.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죠.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처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시험에서 때 다 출제했던 그 같은 용어가 되어 있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투자론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론 전 과정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분이 바로 투자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때? 그래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투자에서 그만큼 출제문서가 많은 거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즐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참 워낙 어려우니까 제가 자꾸 반복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LTV는 돈 빌린 비율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말로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참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돈 빌린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LTV는 어떻게 산정이 될 것인가? LTV는 자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죠. 그래서 LTV는 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자 융자금 또는 어때 대출금의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 또는 대출금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는 100으로 일정하다 생각을 해봅시다. 있잖아. 이때 융자금이 50이라면 자, LTV는 얼마가 된 겁니까? 바로 50%가 된다 알 수 있겠지요. 다음 부동산은 100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융자금이 80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LTV는 어때? 100분의 80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80%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부동산 가치가 100입니다. 융자금이 90이에요. 그럼 이때는 LTV는 어떻습니까? 100분의 90이니까 90%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참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하더라도 LTV가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내가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어때?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TV가 이처럼 LTV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내가 어때? 부동산 동일하도록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대출도 많이 받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부동산의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LTV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이제 부동산 가치는 동일하지만 남의 돈을 어떻습니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남의 돈을 많이 쓰니까 어때?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할 수 있겠죠.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 남의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얻게 되는 지렛대 효과다. 즉 레버리지 효과도 어때?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LTV가 높아질수록 결국 남의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때? 부채 비율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LTV가 높아질수록 부동산 가치는 동일하더라도 남의 돈을 많이 쓴다. 대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그렇지만 얻을 수 있는 지렛대 효과도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데서 LTV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은 부채 비율에 대해서 살펴드립니다. 자, 부채 비율은 자,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채 비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나눠준 값이 바로 부채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우리 공식 어떻게 하자? 타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자. 그래서 타는 뭡니까? 타인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타인 자본. 다음 자는 뭡니까? 자기 자본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타인 자본은 어때? 부채 또는 저당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자기 자본 뭡니까? 지분이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결국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이다. 자, 지분에 대한 부채, 즉 지분에 대한 저당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LTV와 부채 비율 관련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이제 자, LTV가 50%라는 이야기예요. 50%. LTV가 50% 했을 때, 자, 타인 자본 비율은 몇 프로가 되고 자기 자본 비율은 얼마 될 것인가 이걸 살펴봅시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채 비율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서 이제 LTV가 50%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죠. LTV가 50%는 이야기는 부동산 가치를 100으로 보면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50이다 이 뜻이죠. 그럼 이때 50 이게 뭡니까? 남의 돈이죠. 남의 돈이다. 그럼 100 중에 50이 남의 돈입니다. 그럼 타인 자본 비율은 몇 프로가 됩니까? 50%가 된다 아시겠죠? 타인 자본 비율은 50%다. 그럼 타인 자본 비율 50%면 자기 자본 비율 얼마입니까? 50%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자, 이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준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이다. 이렇게 선 하나 딱 그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바로 타자 부채 비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선 하나 그어주면 어때? 부채 비율이 된다. 나눠준 얼마입니까? 1 곱하기 100 하니까 어때? 부채 비율은 100%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LTV가 80%입니다. 자, LTV가 80%는 이야기는 자, 부동산 가치를 100으로 봤을 때 이때 융자금이 얼마나 이야기야? 80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100 중에 80이 어때? 융자금이니까 남의 돈이죠. 남의 돈. 그럼 자, 타인 자본 비율은 몇 프로가 됩니까? 80%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타인 자본 비율은 80%다. 그럼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입니까? 20%가 되겠습니다. 이걸 나눠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부채 비율이 된다. 타자라 그랬죠. 부채 비율. 자, 약분하니까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 어때? 400%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음 LTV가 90%입니다. 그럼 LTV 90%는 이야기는 부동산 가치를 100으로 보면 자, 100으로 보면 융자금이 얼마나 이야기? 9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100 중에 90이 남의 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남의 돈의 비율, 타인 자본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90%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자기 자본 비율은 얼마입니까? 10%가 되겠지요. 이걸 나눠주면 자, 우리 타자라 그랬죠? 나눠주면 뭐가 됩니까? 부채 비율이 된다. 약분하니까 9가 되겠죠. 곱하기 하니까 900%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LTV가
LTV가 이처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남의 돈을 많이 쓰는 거죠. 맞습니까? 예, 부채 비율도 어때? 예, 자, 부채 비율도 100%에서 400%로 900% 이렇게 높아진다. 그래서 좀 전에 예들처럼 LTV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때? 부채 비율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다만 LTV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 어때?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LTV 50%면 부채 비율은 얼마입니까? 100%. LTV 80%면 부채비율은 어때? 400%가 되겠죠. LTV 90%면 부채비율은 어때? 900%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LTV가 50%면 타인자 비율이 얼마입니까? 50%죠. LTV 80%면 타인자 비율 얼마입니까? 80%. LTV 90%면 타인자 비율 어때? 90%다. 결국 LTV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타인자본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TV는 타인자본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LTV 부채 비율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채 감당률이다. 자, 여기 보세요. 부채 감당률이다라는 게 이때 부채 감당률은 자 보세요.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이걸 측정하는 지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부채는 뭘 의미하는가? 바로 부채 서비스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플로우 차트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저희들이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매년에 세후 현금 산정하는 플로우 차트가 있지요. 첫 글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다. 그래서 가능 총소에서 공실 분량 빼주고 기타 더해주면 유효 총소득이 되는 거죠. 자, 여경 빼주면 순 영업소득이다. 부채 서비스 빼주면 세전 현금 수가 되겠죠. 자, 영업소득 빼주면 세후 현금 수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여기는 부채 서비스액 이분이 뭡니까? 부채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는 게 뭡니까? 부채 감당률이다. 그럼 잡으세요. 부채 서비스액을 뭘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순영업소 이걸로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살펴보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 하나 딱 그어놓으면 바로 이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부채 감당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도 공식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가공기 이용순 부세영세다. 이때 부채는 뭘 딴다? 부채 서비스액. 이걸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보자라는 이야기. 그럼 뭐가 비교합니까? 순 영업소득과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자,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산정하면 되겠어요? 자,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자,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 영업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때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부채 서비스액이 1억입니다. 1억이고 순 영업소득이 2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자, 부채 감당률 얼마가 됩니까? 자, 1억분의 2억이니까 부채 감당률 얼마 됩니까? 2가 된다 알 수 있겠지요.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부채 서비스액의 2배가 순 영업소득이다. 이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순 영업소득은 부채 서비스액이 어때? 2배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인가 이걸 나타내는 비율이 바로 뭡니까? 부채 감당률이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다음은 이 같은 부채 감당률 일 통해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자 보세요. 부채 감당률이다. 부채 감당률이 자 어때?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 순영업소득이죠. 나누는 값이니까 뭐가 비교합니까? 1과 비교한다는 이야기여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부채 서비스액과 순영업소득 어느 게 더 많다는 뜻이에요. 순영업소득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럼 순영업소득이 더 많다면 내가 버는 소득으로 원금 상환 이자 지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 1보다 크다면 이렇게 하면 자 원리금 지불 능력이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 결국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보다 작으면 자, 순영업소득 부채 세입액 어디가 크다는 뜻이에요? 부채 세입액이 더 크다는 뜻이지요. 그럼 결국은 내가 버는 소득으로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을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치 못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부채 감당률이다.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준은 뭡니까? 1이라는 얘기에서 1보 크면 감당할 능력이 있다, 1보 작으면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채 감당률이 크면 클수록 자,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어때? 커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자, 이로 해서 자,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진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채무 불이행 가능성 뭡니까? 금융적 위험이 되겠죠. 이는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간단히 여기 한번 보세요. 비교합시다. LTV가 높을수록 남의 돈 많이 쓴 거죠. 남의 돈 많이 쓰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 어때? 커진다. 즉 금융적 위험은 커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반면 부채 감당률이 높을수록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가능성 어떻습니까? 작아진다. 즉 금융적 위험은 작아진다. 이렇게 비교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비율 분석부터 여러 가지 했지만 중요한 건 세 가지라 했습니다.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사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 때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330페이지예요. 양고로 1번입니다. 양호로 1번. 자, 대부 비율이다 나와 있죠? 대부 비율. 자, 이건 영어로 표현하면 LTV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세요. 대부 비율이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유용자 금액의 비율이다. 참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유용자 금액의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비율, 유용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등 다양하게 불리운다 그랬죠. 박스 보세요. 박스 보니까 식이 나와 있죠. 자, LTV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유용자금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번 대부율이 높을수록 부동산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자, LTV가 높을수록 그만큼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높아진다 그랬죠. 물론 부동산 가치는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 2번 대부율이 높을수록, 즉 LTV가 높을수록 지렛대 효과도 어때?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커진다. 그렇지만 그에다 부담해야 될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 즉 금융적 위험도 어때?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서 4번 대부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어땠습니까? 급격히 증가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양고로 2번입니다. 부채 비율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우리 공식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부터 타자, 이렇게 기가 잘했죠. 타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331페이지예요. 상단에 박스에 부채 비율 들어있죠. 부채비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타자,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이다. 또한 지분에 대한 부채, 즉 지분에 대한 저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쯤 보세요. 대부비율이 50%라면, 자, 대부비율이 50%였을 때 부채비율은 얼마입니까? 우리 계산해봤죠? 100%. 대부비율 80%라면 부채비율은 어때? 400%가 되겠지요. 이처럼 대부비율이 어때? 높을수록 부채 비율도 높아지는데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보세요. 박스가 바로 우리가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대부율 LTV가 50%라는 이야기는 타인자본 비율이 50%라는 뜻이죠. 그래서 LTV, 즉 대부율은 모르면 됐어요. 타인자본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LTV가 50%라는 이야기는 타인자본 비율이 50%다. 따라서 자기자본 비율도 50%가 되겠지요. 그럼 자, 부채 비율은 얼마입니까? 100%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LTV가 80%입니다. LTV 80%면 당연히 타인자본 비율 80%죠. 그럼 자기자본 비율은 20%가 된다. 따라서
부채비율은 얼마입니까? 400%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LTV 90%입니다. 그럼 타인잔 비율이 90%가 되겠죠. 그럼 자기잔 비율은 10%가 되겠네요. 따라서 부채비율은 어때? 900%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3번입니다. 자, 양으로 3번은 부채 감당률이다 표현하는데, 부채 감당률은 영어로 표현하면 첫 글자 나가지고 어때요? DCR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첫 번째로 봅시다.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 부채 서비스액이 1억이고 순 영업소득 2억이라면 부채 감당률은 어떻습니까? 2가 되겠지요. 2가 된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순 영업소득이 어때?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인가 이걸 나타낸다는 이야기. 그럼 자, 이 자료 보세요. 순 영업소득은 얼마입니까? 2억이죠. 2억은 1억 여기에 몇 배입니까? 2배가 된다. 그래서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인가 이걸 나타내준 비율이 뭡니까? 부채 감당률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봅시다.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부터 창출되는 순영업소득으로, 자, 일단 부채 서비스액을 순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알 수 있겠죠.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합니까? 부채 서비스에 대한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우리 플로 차트, 가공기 유형순 부수행세다. 그래서 자, 부채 서비스 이걸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보자. 뭐가 비교합니까? 순영업소득 비교해서 선 하나 딱 걸으면 이 값이 뭐가 됩니까? 부채 감당률이 된다. 이렇게 기억 잘했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는 비율로 채무 상환 능력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부채하면 일부 크다는 이야기예요. 일부 크다는 얘기는 순영업소득으로 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해도 잔액이 남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부채하면 일부 크다는 이야기는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이런 의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동그라미 3번 부채하면 일부 작습니다. 이땐 순영업소득이 매기간에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치 못하다. 감당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부채 감당률은 얼마를 기준한다. 1을 기준해서 1보 크면 감당할 능력이 있다. 1보 작으면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했습니다. 동사 4번 부채 감당이 클수록 자, 부채 감당이 클수록 감당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 어때?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동서 한 번 더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비율 분석법도 아주 중요할 수 있는 세 가지 대부 비율, 부채 비율, 그리고 부채 감당률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 결국 우리 교재 6절 투자의 타당성 분석 기법 이와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다 맞춰드렸네요.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6장 부동산 투자론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많은 시간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갈수록 하겠습니다. 7장. 자, 여러분 교재 340페이지예요. 340페이지는 7장. 이제 부동산 금융론이다 소개되어 있죠. 사실 이 금융론도 굉장히 중요한 본입니다. 뭐 달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때문일까요? 그만큼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론도 최근 5개 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적게는 4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뭐 지난 시험은 6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여름실 이번 시험도 5문제에서 6문제 여기까지는 어때?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1절부터 6절까지 6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한 내용이 되어 있고, 자, 2절은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은 3절에서는 부동산 유동화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유동화 제도를 개괄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고, 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자, 유동화 제도 역시 하나가 되겠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다라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 회사다, 어떤 리츠 이렇게 표현되는데 들어보셨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6절은 자금 조달 기법의 하나인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걸 다루는 기법이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척을 져서 PF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래서 우리 교재는 1절부터 6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출제분이 높은 분이 있겠죠. 출제빈도가 높은 분이 바로 어떤 2절입니다. 2절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다루는 2절 출제빈도가 아주 높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4절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다. 다음 5절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다.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론에선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이제 1절에 부동산 금융이다. 3절에 자, 부동산 유동화 제도. 6절에 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이를 때 종종 출제는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과정에서는 1절부터 6절 개괄적으로 모두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절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부동산 금융이다 소개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금융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금융은 뭘 할 것인가? 여러분이 금융이다 많이 들으셨죠? 이때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 융통의 약자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 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줄여서 뭡니까? 금융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자금을 융통한다는 얘기는 이런 뭡니까? 돈을 빌린다 또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다 할 수 있겠죠. 이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고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돈을 빌린 사람을 뭐라 할 것인가? 바로 차입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입자. 돈을 빌려준 사람을 뭡니까? 대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금융론에서 이것은 차입자, 대출자 이 용어가 혼동이 돼버리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돈 빌리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차입자.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쉽게 우리가 해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A은행에서 1억 주택담보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돈을 빌린 사람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차입자. 그럼 돈 빌려준 A은행은 뭐가 됩니까? 대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실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동산 금융입니다. 자, 부동산 금융이다. 자, 조금 전에 우리 금융은 뭐를 했습니까? 자금 융통을 의미했죠. 그래서 부동산 금융이라서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여하튼 부동산 금융도 크게 우리가 이제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토지금융에서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이 되어 있고, 주택금융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자, 부동산 금융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건 바로 뭡니까? 주택금융이다 할 수 있겠죠? 주택금융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금융 관련된 이분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다. 토지금융은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주택금융 관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주택금융에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주택금융이라는 것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자금 융통이다 이야기 드렸죠. 여하튼 주택금융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주택 소비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소비금융. 또 하나는 주택 개발금융이다처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건데, 말 그대로 봅시다. 자, 주택 소비금융이라서는 말 그대로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때 소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수요자가 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 소비금융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라든지 특히 무주택 서민이다. 무주택 서민. 자, 이것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실수요자가 주택을
소비한다는 이야기는 그때 주택을 구입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을 구입한다. 또한 기존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개보수하는 이처럼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혼택을 개보수를 하고자 할 때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돈 빌려주는 금융기관 은행이다. 좋습니다. 입장에서는 절대 그냥은 안 빌려줄 거란 이야기예요. 처음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시켜 준다 할 수 있겠. 또한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시켜 준다는 겁니다. 결국 주택 소비는 뭡니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주택 담보 대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이야기는 결국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 의미 되어 있죠. 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와 같은 기법 우리가 뭡니까? 저당, 모기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소비금융은 다른 말로 저당 대부다 또는 저당 대출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 이거 뭡니까? 대출 같은 의미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당 대부, 저당 대출이다 이렇게도 표현된다는 겁니다. 자, 저당은 뭘 의미했습니까? 바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 모기지 이걸 뜻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어로 모기지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모기집이 아니에요. 모기지 들어보셨죠? 이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저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이 같은 주택 소비면 근본적으로 주택 담보출을 의미하는데 이 주택 담보출에 큰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택 담보출은 일반적으로 대출 기간이 길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10년, 20년, 30년 좀 대출 기간이 길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뭡니까? 장기 이렇게 표현하죠. 장기. 다음 주택 담보출 경우에는 일반 대출에 비해서 이자율이 낮은 편이라는 이야기예요. 낮은 편이다. 이걸 뭡니까? 저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전에 따라서 저리. 그래서 주택담보출의 큰 특징이 뭡니까? 장기 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주택개발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주택개발금융은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개발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공급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자. 그래서 개발업자라든지 건설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름부터 보니까 결국 주택금융이라는 것은 수요자만 대상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공급자도 경우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참 개발업자, 건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자금을 융통할 것인가? 바로 주택 공급을 확대시킬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시킬 목적. 이런 의미에서 주택 개발 금융을 다른 말로 건축 대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주택 금융에는 크게 주택 소비 금융 그리고 주택 개발 금융이 있다 생각하시고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주택 금융은 특정한 정책적인 목적들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시켜 주겠다. 또한 주택 공급을 확대시킬 목적으로 자금을 융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참 특정한 정책적인 목적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주택금융 이 자체는 시장 원리보다도 정책 원리가 더욱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해서 합시다. 주택 담보출을 관해서 대출 금리를 책정하는데 시장 원리보다는 정책적으로 결정 경향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정책 원리가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택 금융이다. A는 일반 금융과 좀 다르겠죠. 그래서 주택 소비 금융이다. 이것도 주택 담보출입니다. 주택 담보출은 장기저리라는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에서 일반 대출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주택 금융은 흔히 우리가 특수 금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부동산 금융 이 자체가 특수 금융에 해당이 되는 거여서 주택 금융도 특수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주택 금융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의 기능에서 살폈는데 이때 기능이다 이 표현하면 우리 항상 뭘 떠올렸어요? 역할. 그래서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우리 연습합시다. 내가 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총 5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총 5억이 필요한데 내 호점을 탈탈 털어보니까 어때? 3억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지금 3억밖에 없다면 이때는 자, 구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따라서 구매력이 따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는 이제 유효 수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요 공급 이론에서 배웠죠. 자, 이 유효 수요라는 것은 실질적 수요를 의미한다. 그래서 유효 수요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매력, 즉 지불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돼야 된다. 자, 그럼 이때는 자, 구매력, 지불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러나 구매력만 갖춰지면 어때? 언제든지 또 유효수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우리는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잠재 수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때 이제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내가 2억 대출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자, 2억 대출 받는다면 이때는 어때? 내 돈 3억에다가 대출금 2억 포함하니까 얼마 됩니까? 5억이 되죠. 그럼 5억이 되니까 구매력을 어때? 갖추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구매력이 뒷받침되는데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 수요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어떤지 이점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잠재 수요를 유효 수요로 전환시켜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좀 잠재 수요를 유효 수요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론에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다 할 수 있겠죠.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주택 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또 잠재 수요를 유효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 주택금융 제도가 존재하니까 이론에서 내 집 마련이 좀 더 쉬워진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런 기능들이 바로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우리 예를 들어서 합시다. 주택 소유라는 개념이 있고, 주택 수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도 비교되셔야 되는데, 자, 주택 수요다. 이는 어때? 부동산 수요를 의미하겠죠. 결국 부동산 수요는 뭘 이야기하나?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유효 수요는 자, 주택 수요다. 주택 수요는 유효 수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효 수요가 될 수 없는 저소득계층도 최소로 필요한 주택의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걸 우리가 뭐합니까? 주택 소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택 소요다. 그럼 주택 소요는 어때? 자,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유효 수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주택 소요다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주택 수요는 수요 디맨드의 개념이지만 주택 소유는 어떻습니까? 니즈의 개념이다라는 걸 참고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어때? 자, 이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존재하면 주택 소유를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주택 소유를 구매를 갖추는 유효할 수 있는 주택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존재한다면 잠재 수요를 유효 수요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또한 주택 수요인 유효 수요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어때?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같은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되면 이 사례보다도 부지런히 내가 3억만 마련한다면 2억 주택담보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축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축을 유도할 수가 있다. 또한 우리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입주자 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주자 저축이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뭐 청약 예금이다, 청약 부금이다, 청약 저축 들어보셨죠? 이것들이 다 입주자 저축 상품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게 통합되어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다. 하나로 통합이 되었죠. 물론 과거에 가입했던 건 어때? 가입했던 건 만기까지 효력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 가입할 때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다. 이거 하나로 이루어야 됐기 때문에 주택 청약 저축 여기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여기에 가입한다는 겁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다. 여튼 입주자 저축 이걸 활용해서
내 집을 좀 더 쉽게 마련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축을 유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주택 자금을 조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주택금융은 좀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대상이 되고 있지요. 좀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주택 공급을 확대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주택산업 육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주택금융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택의 경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자리 해봅시다. 주택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주택 경기가 이처럼 주택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어 있다. 그럼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 경기를 부양시키다 살리기 위해선 주택의 수요를 자극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주택 수요를 자극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주택금융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대출 더 많이 해줬다는 이야기. 지금 주택금융을 확대함으로써 주택 수요를 자극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침체된 경기를 살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주택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돼 있어요. 그럼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켜야 되겠죠.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 수요를 줄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그럼 주택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주택금융을 축소시키고자 한다는 이야기. 그럼 주택금융을 축소시키면 대출을 그만큼 적게 주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감소해야 된다. 이래서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주택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외에도 여러 개 있지만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교재 봅시다. 340페이지예요. 자, 1번 챕터 부동산 금융이다. 양으로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금융이란 자금 융통을 의미한다. 이때 자금을 빌린 사람을 뭐라 했습니까? 차입자. 자금을 빌려준 사람을 대출자. 이렇게 우리 용어 정리했죠. 양고로 2번입니다. 부동산 금융에 의해서 살펴봅시다. 자,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말하는 거죠. 즉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부동산의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자 여기 보세요. 참 자 개발도 들어있고 개발도 들어있고 취득 들어있죠. 참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 수준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도, 시장, 수단 관계된 영역을 부동산 금융이라는 아주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정의를 했으면 이렇게 부동산 금융에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봅시다. 자, 부동산 금융에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을 통해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촉진시킨 기능이 있겠지요. 자, 보세요. 이제 부동산 금융이다. 우리 조금 전에 대표했던 주택금융 이와 같은 경우에도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로 인해서 주택산업 육성에 기여한다 그랬지요.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개발 및 건설 활동 촉진시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 담보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죠. 있다. 감가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있다는 건데 이건 저희들이 이제 투자를 편에서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매년에 세후현금 산정 과정에서 우리 영업소득세 계산됐죠? 그럼 영업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순 영업소득 계산하면 순, 대, 이, 감 이렇게 해줘서 대체 충당을 더해주고 이자집에 감가상각비를 빼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면 영업소득세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는 빼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래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야기해 드렸죠. 이처럼 자, 감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의 혜택이 있다. 절세효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금융은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으로 대별 크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주택금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341페이지예요. 2번 챕터 주택금융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양월 1번 이미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자, 주택금융이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봅시다. 예, 국민 주거복지 및 생활안정, 주택 경기 및 주택 가격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어떤 우리가 주택금융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서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이야기, 또한 주택 경기를 어때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절다. 자, 이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 정책적인 목적들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에서 시장 원리보다는 정책적인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했죠? 정책 원리가 더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고로 2번 봅시다. 네, 양고로 2번은 주택금융의 종려송인데 편과로 1번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처럼 실수요를 대상한다. 뭐 가계라든지 무주택 서민 등이 되겠죠. 일단 실수요를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유용자에 주는 것이다. 겁니다. 자, 이를 우리가 뭡니까? 주택 소비금융이다. 알 수 있겠죠. 이는 주택 담보대출 의미한다서 저당 대부, 저당 대출이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 조건은 장기절이라서 주택담보대출은 장기절이라는 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편과로 2번입니다. 주택개발금융입니다. 주택 건설 촉진하는 목적하에 개발업자나 건설업자의 건설 활동 수반되는 자금 유통 필요성에 대응하여 이를 지원해 준 것이다. 그래서 건축 대부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금융에는 크게 주택 소비금융, 주택 개발금융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주택금융은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대상이 되고 있다. 이해하자 그랬죠? 자, 다음 양으로 한번 봅시다. 양 3번은 주택금융의 기능이다 소개되어 있는데, 자, 먼저 편과로 1번 봅시다. 자,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 그랬지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주택금융은 주택 소요를 주택의 유효 소요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이처럼 주택 소요를 주택의 수요인 유효 소요로 전환시켜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편과 2번 봅시다.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택금융은 임차 가구의 자가주택 소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결국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편과로 3번. 저축 유도와 주택자금 조성이다. 참 주택금융 지도주니까 저축을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주택자금을 조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발적인 저축을 유도하여 주택자금 조성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편과로 4번 주택산업 육성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금융이 주택시장기를 조절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주택시장 작동을 원활하게 한다는 겁니다. 편과로 5번 주택 경기 조절 기능도 있다라 그랬지요. 그래서 주택금융은 주택 경기의 부양이나 안정을 유도하여 부양, 안정 이걸 유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 조절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편과로 6번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택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주택금융의 기능도 여러 가지 있다. 주택금융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시면서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택금융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챕터는 주택자금이에요. 세 번째 챕터는 주택자금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심화 과정에서 간략하게 한 번쯤 이해하게도 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1절 부동산 금융에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재 349페이지에 나와 있는 2절 주택담보대출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